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졸리님, 이번에 추경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푸는데 이것이 증시의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은행만 좋은 일 하는 거겠죠. 물론 이번 추경이 꽤 큰 금액이지만 이 큰 금액이 덩어리째 증시에 유입이 된다면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용도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큰 덩어리가 아주 세밀하게 조자려질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 자영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힘들게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금액을 상환하겠죠. 특히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게 아니라면 월세를 낸다든가 임금을 준다든가 아니야, 나는 그냥 여유자금이야. 나 괜찮아. 이 돈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예를 들면 나 얼마 전에 폐업했는데 이번에 운 좋게 보상금 받아. 그래서 여유 있어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으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는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맞아요. 이번 추경에 일부 자금이 증시에 유입돼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한번 준비해 왔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상 시나리오를 전해드렸잖아요. 6월 초에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지표, 즉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요, 못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요 조금 컨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비관론과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요즘처럼 단기 시황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라고 미스터 촌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완전히 팽배하게 5대5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과연 비관론은 누가 쓰고 있으며 어떤 근거로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는지, 낙관론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낙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 증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증시 전문가는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국내 전문가 100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비율은 국내 전문가들도 비관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증시 전문가는 낙관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보고서를 못 냅니다. 매도 보고서 대신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유라고 내죠. 자, 국내 증시 전문가는 증시의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강화라고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승리했고 현재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크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개소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증시 분석가로서
시황 전문가로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당장 오늘 6월 5일 북한이 8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언제 발사했느냐? 9시부터 9시 48분경 9시 때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봉사활동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취소하고 혹시 필요하면 다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6월 4일 토요일 밤에 술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늦지막히 지난번에는 시장에 가고 백화점 가고 또 지난번에는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 앉아있고 토리모리랑 사진 찍고 그런 주말을 보냈다면 이번 주에는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했죠. 근데 그 봉사활동 시간도 아침 6시, 7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봉사활동이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술 마시고 일요일까지 늦잠 자고 늦지막히 이제 오후쯤 돼서 봉사활동 할까? 그리고 이제 어쩌면 김건희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또 사진 찍고 봉사활동했다 이렇게 사진 유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8발 미사일 도발에 윤 대통령이 일요일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일요일 날은 일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참고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일요일 날 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북한은요. 탄도미사일 발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3발을 쐈는데 이번에는 8발을 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국가신용 등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기레기들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고 대통령이 일요일 날도 출근했다고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장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증시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8주 연속 크게 하락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우지수, 나스닥, S&P가 모두 6% 반등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가 6% 반등하는 동안에 오히려 마이너스 됐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 즉 오너 리스크가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연명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됩니까? 대한민국 무슨 정책,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 모멘텀 강화한다고 막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될 거다. 제가 개소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 얘기는 좀 뒤로 하고 국내 전문가가 증시의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을 더 많이 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개소리예요. 두 번째, 오펙에서 증산했다. 7월부터 9월달까지 석 달 동안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의 유가를 생산하기로 했다. 자, 이 모멘텀에는요. 이 이슈에는 뭐가 있냐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러시아를 배제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산유국들이
7월부터 9월 달까지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 이슈가 국제 유가 시장의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주에 유럽연합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를 금지시킨다라는 정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2위, 3위 하는 산유국이에요. 그러면 결국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산유국들이 증산하기로 했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원유 시장에 공급 차질 우려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러고 있는 동안에는요, 해소 못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국내 전문가가 증시의 상승 요인을 더 높게 보는 이유. 6월 달과 7월 달에 50bp씩 금리 인상을 하면 연말 목표치에 근접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6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 왜 하락했습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연준이 6월 달 50bp, 7월 달 50bp 금리 인상하고 9월 달에 또 금리 인상할 거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일시 중단? 누가 그래? 우리 계속 금리 인상할 건데. 이런 발언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5월에 국내 증시가 저점을 다졌다고 합니다. 단지 매수 주체가 뚜렷이 없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내 전문가는 낙관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낙관론에 고개가 끄덕이시면 주식 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찰스 슈왑 최고 투자 전략가가요, 최근 시장의 급반등은 더 많은 매도를 위한 준비 단계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JP 모건 CEO는 경제적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JP 모건 CEO가 아니라 전략가는요, 경제가 불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살짝 긍정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낙관론은 아니에요. 경제 불황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경제 불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웰스파고는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경기 침체 진입이 예상된다. 자, 도이치방크는요, 2023년 말부터, 그러니까 2024년 초 경기 침체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낙관론 같죠? 보세요. 지금이 2022년 6월 달이거든요. 지금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웰스파고는 경기 침체는 2022년도 말, 즉 올해 말에 혹은 내년 초에 경기 침체 진입될 거야. 도이체방크는 무슨 소리야. 올해는 안 돼. 그리고 2023년 내년에도 연말에 가서야 경기 침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경기 침체 아닌가요? 지금 경기 되게 좋은가요? 저는 지금 경기는 되게 후진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저 금리 인상은 경기를 더 악화시킬 거고 따라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웰스파고와 도이치방크가
아직도 경기 침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양호하다. 공급망 차질이 완화될 것이다. 유가 안정세에 진입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지금이 경기 둔합니다. 경제 안 좋아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부정적인 얘기를 대놓고 하죠.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보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아,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둘 다 안 믿지만 그래도 조금 믿는다면 뉴욕 증시 전문가를 믿습니다. 왜? 저는 국내 전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정적으로 다른 얘기 다 집어치우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가 유럽에서 그 왜 유럽 총리 이런 사람들 해외 이렇게 방한하고 이런 거 이렇게 플랜 짜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탁현민?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럽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넘은 얘기긴 합니다만 유럽의 총리들은 대한민국에 오기를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총리들은 한국에 방한하는 거를 약간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있는 이 한반도는요. 외국인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이란과 이라크를 생각했을 때 쟤네는 그냥 전 국가가 다 그냥 총 들고 싸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뭐 K-팝이라든가 여러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휴전 상태고요.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대통령은 술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대형 투자은행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 투자은행의 전략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금액의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8주 연속 하락하고 한 주 동안 3대 지수가 6% 반등했잖아요. 대한민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6% 반등하는 동안에 오히려 하락했다니까요. 오히려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게 따지면. 물론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국내 증권 전문가가 증시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6월 10일 날 발표되는 5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5월 달에는요. 거의 모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든가 거기에 반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좋았고 그다음에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는 전월 대비 잘 나왔고 어떤 건 전월 대비 못 나왔고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어떤 지표는 그 부진함을 이어가고 어떤 지표는 살짝 고개를 드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0일 날 발표되는 5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난 3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해서 41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런데 4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8.3%로 그 앞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0.2% 부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월 달에 발표하는 5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8.3%보다 잘 나올 것이냐, 못 나올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제가 8.5니, 8.3이니 한 거는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전월 대비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6월 10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언제 발표되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거예요. 6월 10일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증시는 긴장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6월 7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상원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을 하겠죠. 어쩌면 중국 관세 일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이에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6월 7일 상원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계획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 증언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런 발언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독려하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돌려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듯이 돌려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관세 일부 폐지에 대해서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중국 관세 일부 폐지해 주는 게 꽤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게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관세 일부 폐지를 지금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지 좀 빨리 잡힐 수는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까봐 중국 관세 일부 폐지 이 카드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라, 그리고 6월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이쪽에 금융정책 쪽에서 인플레이션 잡아주기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23일, 6월 24일 날 러시아의 공식적인 디폴트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는 7월 10일인가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슈가 불거질 날도 이제 도래하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금리 인상이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1월 달 FOMC에서는요, 뭐, 금리 인상, 뭐,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처음 하고,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남은 연준 회의에서 25bp씩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준이 뭐 25bp씩 6번을 금리 인상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25bp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금리가 막 인상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뭐 빅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50bp 인상했죠. 50bp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막 75bp 나오고, 그리고 25bp씩 6번이 아니라 막 한 방에 50bp씩 3번을 연달아고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누가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래?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하고 막 정신없이 지금 금리 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어땠냐면요. 2021년 6월 달 FOMC 회의에서, 정확히 1년 전이죠. 금리 인상을 언제 한다고 했냐면요. 연준 위원들 18명이요. 2023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올해까지 그냥 제로금리, 그리고 2023년 내년까지도 그냥 쭉 제로금리 가다가 2023년 연말에 처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8명의 평균치거든요. 근데 18명 중에 7명은 그래도 2022년 연말에 처음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한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5%였고요. 2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4%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딱 1년 전 얘기예요. 즉 1년 전에는 올해 연말까지, 뭐 길게는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살짝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2022년에 연준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이 매파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갑자기 매파로 전환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작년 이맘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이 올해 연초에 많아지기 시작하고 확대되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그 강도와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여러분, 연준의 금리 인상, 금리 결정 작전 뻑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난번에 벤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수했다고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 밀린 숙제가 지금 막판에 막 몰려가지고 지금 정신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때에 적당히 이렇게 조금씩 티 안 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좋은 건데, 그동안은 너무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풀렸던 돈이 제대로 회수되기 전에 또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다시 제로금리 가고 또 돈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만들어낸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거대해져서 작년 이맘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연준 위원들 지금 멘붕이에요. 지금 멘붕이니까 막 6월 달에 50, 7월 달에 50, 또 9월 달에 또 50 할 거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놨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왜 1년 전에 연준이 이런 생각을 했었고,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면서 뭔가 막판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때 뭔가 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가 마지막에 끝 무렵쯤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불러일으키죠. 작년 이맘때까지 금리 인상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상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면 코로나19가 끝날 것이고 코로나19가 끝나면 경제가 재개되고 경제가 좋아지겠지라는 전망만 가득했을 때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이미 증시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증시에서 다 갑을 해서 썼어요. 그리고는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엄청난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작년 이맘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자금 유출이 눈에 띄게 드러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지금 잠시 전에 중국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중국 증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요. 중국 주식 바닥 쳤나? 실적 안정 확인, 낙관론 확산 이런 개소리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증시 전망, 낙관론자들이 많다. 뉴욕 증시 증권 전문가들, 낙관론자들도 많지만 확실하게 비관론자들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1년 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뭔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서두르게 되고 그 서두름은 분명히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6월 6일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잖아요. 예, 저는 내일 방송 쉴 거고요. 대신 새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휴일 그리고 내일까지 잘 쉬시고요. 저는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